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까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흥선대원군부터 한일합방하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일제강점기인데 제일로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뭐냐? 국권의 피탈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시험 문제가 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때 순서를 물을 때는 그냥 사건 이름을 내기보다는 사건 조약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 되겠고, 그래서 조약을 내용을 묻는 순서배라는 경우와 조약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20세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한일합방 과정, 즉 20세기 1900년부터 1910년까지 단어 10년까지 약 10년 기간 내용이 국권의 피탈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국권의 침탈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재에는 110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102년 1차 영일동맹이 등장하네요. 영국과 일본의 1차 영일동맹이라는 것은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상은 1차와 2차밖에 없어요. 3차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있는데 여기 1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이라든가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나눠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영국이 차지했던 이 권은 어디를 먹냐면 중국을 먹는 것을 일본이 인정을 하고요. 일본은 어디를 먹느냐? 한반도라게도 되겠고 대한제국이라게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데에서 영국이 간섭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고, 영국이 중국을 먹는 데 대해서 일본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게 1차 영일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1904년에 들어갑니다. 04년 1월에 가면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1902년에 너일전쟁이 등장해요.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러시아,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잠깐 참고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참고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갑신정변 이후 때 영국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조선에서 무슨 주장이 나왔다? 중립화론 주장이 나왔다. 이 중립화론 주장에 우리 교재상으로는 두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육일준이 나온다든가 부들러가 나왔는데 이 중립화론은 언제 이후? 갑신정변 이후에 나오는 것이었고, 국외 중립은 언제 나왔다? 너일전쟁 바로 직전에 나왔다. 연도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2월 달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미순항구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는데 선전포고도 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인천 앞바 함대도 공격을 하지만 미순에 있는 함대, 인천 앞바에 있는 함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 근데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야기 놓고. 근데 너일전쟁이 터지자마자 2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요한 조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일의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었다. 여기서 한일의정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일본의 내정 충고를 듣는 겁니다. 동그라미 3을 먼저 하는, 디귿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내정 충고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외 중립은 일본이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죠. 그래서 국외 중립이 파기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맺었던 모든 조약도 무너지는 것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군사적 필요한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국외 중이면 당연히 무너진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질 겁니다. 이게 04년에 나왔던 한일 영서가 되겠고 8월 달에 가면서 자 1차 한일 협약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강요한 겁니다. 일본이 강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합니다.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약 안에는 재정과 외교만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재정 고문으로 파견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메가다라게도 되고요. 또는 메가타라게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외교 고문으로 파견한 사람이 스티븐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장선 하나 가요. 이 메가다가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 화폐 정리 사업을 이 아저씨가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차관 빌리니까 빚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갚자는 운동 무슨 운동? 국채 보상 운동으로 넘어가는 연장선과 관련되는 것. 이것을 보시는 게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날개 쪽에 1차 한일 협약에 글이 있는데 자 1조 보도록 합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 의결문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파견한 재무에 관한 내용. 재무가 결론은 뭡니까? 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견된 사람이 뭐다? 메가타다. 제2조입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외국인 한 명을 외교관으로 외부에 초빙하여 이 외국인 한 명이 외부가 누구냐면 이 스티븐슨이에요. 결론적이요. 근데 이 스티븐슨은 나중에 을사조약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에서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열을 받겠죠. 그래서 이분을 죽여버린 사람이 장인환이라든가 전명운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가 나오는데 기여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겠고 가로 6번에 가니까 05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10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7월 달이네요. 이 7월 달에 가면서 나오게 되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스라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이 되겠고요. 테프트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과 미국이 영일동맹과 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식민지를 나눠먹는다. 그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가져간 것은 뭐냐? 이게 한반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이 가져가는 게 뭐냐? 필리핀을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나눠먹기 시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8월 달에 가면서 제2차 영일동맹이 등장합니다. 2차 영일동맹이라고도 되겠고 또는 영일동맹 개정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가져간 게 어디를 가져가느냐? 이것은 인도를 가져가고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를 가져가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을 잠깐 봅시다. 일본은 다른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지가 가져간 것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한테 준 것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큰 것들을 주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서 1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은 어디를 가져갔고? 중국. 통영에서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2차 영일동맹에서 어디를 준 거고? 인도. 두 번째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준 데 비해서 가져간 것은 고작 어디밖에 안 가져갔다. 한반도밖에 안 가져. 결론은 열강보다는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등장할 겁니다만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2차 영일동맹이 나오겠고
9월 달에 가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츠머스, 포츠머드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포츠머드 강화 조약이라는 것은 이 너일 전쟁의 결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너일 전쟁은 약 1년 6개월 정도 끌었던 전쟁이다. 근데 여기서 승리한 나라가 누가 승리한다 그랬습니까? 일본이 승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조선의 지배권은 누가 갖게 된다? 일본이 갖게 된다. 이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졌던 러시아는 일본한테 영토까지 띄워줘요. 그 영토가 어디라고 언급이 되냐면 살린 남부 지역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린 남부가 이때부터는 누구 나라 땅? 일본 땅이죠. 그러다가 일본이 나중에 2차 대전의 지자나의 결론절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전 후에는 인자 이 살린 남부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러시아한테 돌려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땅인데, 그런데 이 사이에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을 어디로 옮긴다? 살린 후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노동력 착취를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살린 땅에는 한국인 3세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말도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자, 10월달 또는 11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1월 달에 2차 한일협약이 등장하고 있다. 이 2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우리가 말했던 을사조약입니다.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을사늑약은, 자, 우리나라가 무슨 권을 뺏겼다 그랬습니까? 외교권을 뺏겼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걸 체결한 데 계획했던 일본 아저씨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관직을 갖는다? 통감직을 갖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을사조약을 이야기하면서 을사의병을 이야기하면서 을사족을 이야기했는데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이 말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통감을 두는 것은 을사조약이고 통감이 추천한 관리를 임명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 신협약 07년에 나왔던 정미칠조약이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에 우리나라 요즘으로는 대사관이 있다. 대사관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국 공간이 철수한다. 폐쇄된다. 그리고 통감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무슨 정치? 통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것을 승인했다 안 했다? 승인 안 했습니다. 이 앞강에서 이야기할 때 을사족을 반대했던 고종황제의 글을 게재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결해 두시면 되겠고, 07년으로 갑니다. 07년 7월 달에 가면서 한일 신협약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미 7조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오는 배경을 좀 끌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조금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이 나쁘다 그랬으니까 고종황제가 07년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이때 파견된 사람이 이상설, 이준, 이휘종입니다. 근데 이때 이준부는 돌아가시고 맙니다마는, 근데 이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결과는 고종이 퇴위를 합니다. 국제여론이 도움이 안 되는 관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종이 퇴위하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 되는 거예요. 순종이 즉위되고 있었다. 이 순종이 즉위되고 나서 이 한일 신협약이 체결됩니다. 순종이 체결했던 조약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 한일 신협약 옆에 사료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잠깐 다시 여기 봅시다.
을사죄약, 제2차 통감이 있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뒤에 통감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한일신협약에서. 제5조입니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한다. 이때 한국관리로 임명된 일본인이 뭐로 임명되냐면 차관으로 임명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신협약을 차관정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한일신협약이 몇 월달? 7월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 8월달에 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병을 지난 강의에서 보소했던 걸 잠깐 그럽시다. 을사죄계 체결되니까 우리나라 의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을사의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의병이 정미병이라 했는데 정미병 원인이 자 고종태이라든가 군대 해산을 원인으로 하지만 하나를 더 끌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이래서 이 세 개가 지금 뭐하고 관계된다? 정미병과 관계되는 거고 이쪽은 무슨 의병? 을사의병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해산된 군인이 어디에 동참한다? 의병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산병정이 의병에 나오면 무조건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끌어갔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09년에 기유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기유각서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사죄약에서는 무슨 권을 박탈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군대에서는 무슨 권을 박탈하고 군사권을 박탈하고 기유각서는 사법권을 박탈해요. 그리고 10년에 경찰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경찰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합방을 하는 거예요. 한일합방. 우리나라 한일합방을 언제로 본다? 자, 8월 22일 날 사인을 냈는데 8월 29일 날 공식 발표해요. 그러면 한일합방을 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치일은 8월 29일로 본다. 나쁜 것은 줄여야 될 거예요. 좋은 것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뒤로 가면서 이제 02 무단통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뒤로 가는데, 자, 인자부터는 어떻게 되냐? 일제강점기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 또는 그냥 일제시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원래 교과서 공식 칭호는, 교재 공식 칭호는 강점기입니다. 교과서 공식 칭호는 강점기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는 자, 어떤 신문이냐? 우리 교과서, 교재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을 문제로 하는 게 일제강점기 문제에 많이 나올 때는 3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몇 년 될 거다. 이것을 10년 단위로 꼭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못 끊으면 30%가 틀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70%는 이제 뭐냐? 실질적인 세부적인 문제거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꼭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끊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면서 무단통치가 나오는데 무단통치 10년 됐는데 조금 뒤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겠고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조선총독부라고 돼 있잖아요. 총독부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를 간섭했던 일본의 최고 부처가 뭐예요? 통감부예요. 그러다가 한일합방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통치부처로 뭐를 두게 되느냐? 조선총독부를 두게 돼요. 그래서 통감부란 단어가 나오면 한일합방 전이고 총독부란 단어가 나오면
일제 강점기 시대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총독부에 가장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당연히 총독이 가장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자, 어떤 사람이냐? 일본에서 육군이라든가 해군 대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다? 군인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 천황이에요. 자, 천황이라고 쓰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과서의 가장 기본은 일본 천황이라 가지 않고요. 일본 국왕이라 그래요. 조금 기분 나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 맞지만 실질적으로 통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통치는 누가 한다? 내각 총리 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고 우리나라 권력자는 조선 총독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각 총리는 우리나라 조선 총독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각 총리가 우리나라 총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총독이 일본 내각 총리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등한지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총독은 우리나라에서 입법, 사법, 행정, 군대 모든 권을 행사하는 황제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거의 황제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인정해주겠다, 탄압할 목적이 강하게 되겠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10년대 독립운동 탄압의 대표인 사건을 우리가 105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 총독 있고 총독 밑에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해요. 행정을 지배하는 사람과 치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을 지배하는 사람을 정무총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형식적 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식이인자라 형식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실질적 이인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실질적 이인자가 경무총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재마다 저는 여기서 감으로 썼습니다만은 어떤 교재는 감이 아니라 장으로 써봐요. 그래서 정무총장, 경무총장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우두머리 경무총감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헌병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각 도에는 경무부장이 나와요. 이 경무부장이라는 것은 각 도에 파견된 헌병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최고 경찰의 우두머리 경찰청장이고 도에 파견된 게 경무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지방경찰청장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 밑에는 현재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거기에서도 경찰서가 등장합니다. 헌병분대가 등장한다다가 그 밑에 또는 주재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주재소,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가면은 이 말을 씁니다. 주재소란 현재는 뭡니까? 파출소라든가 치안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 주재소라든가 지서라 그랬어요. 이게 파출소 개념이라든가 치안센터로 봐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과는 뭡니까? 헌병이 우리나라 무엇을 담당해요? 치안권을 담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헌병경찰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헌병들이 꽤나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경제수탈기구로 나오는 게 조선은행, 철도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이 나온다든가
지방행정제국을 해서 도, 부, 군 또는 면 단위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 가로 2번에 가니까 중추원이 나오는데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문기구로 나오는 중추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추원의 우두머리 의장은 우리나라 행정을 담당했던 정무총감이 우두머리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친일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고위관 친일파들인데 이분은 고문이나 참의 관직을 갖게 됩니다. 고문이나 참의 관직을 갖게 되는데 목적을 보다 보니까 중추원을 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 표방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3.1운동이 열릴 때까지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에 참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오는데 잠깐 그러면 무단 통치 안에다가 지금 조선총독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총독부는 실질적으로 1110년부터 어디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45년까지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구를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 거다. 10년대 것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무단 통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10년대, 20년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우고 앞에서 다시 쓰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통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1910년대입니다. 자, 191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일본의 정치적 우리나라 통치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년대 통치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통치? 무단 통치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무단 통치라는 게 뭐냐? 강력한 힘에 의해서 탄압하는 정책. 이게 아마 현대사회는 군사 통치와 가히 관계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단 통치. 또는 이때 무단 통치를 할 때 중심 기구가 뭐였느냐? 헌병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10년대를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로 3번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그라미 1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헌병 경찰 통치든 무단 통치든 독립운동을 인정하는 측면이다, 부정하는 측면이다? 부정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독립운동 단체를 깨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를 깼던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오인 사건은 어느 종교 탄압, 어느 단체 탄압 사건? 신민의 탄압 사건이에요. 신민회는 1107년에 나왔다가 11년에 깨지는데 신민의 탄압이 일본의 탄압의 가장 대표인 탄압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 그러면 일본은 이 헌병경찰 통치라고 해서 2만 명이 넘는 헌병을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하고 있고 조직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치안권의 가장 우두머리 경무총감, 도에는 경무부장, 그 밑에는 경찰서, 헌병분대, 주재소 나온다 그랬죠. 이게 헌병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헌병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로 나오게 되는 게 범죄 직결례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범죄 직결례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 태형령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 태형령이 등장하겠고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본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날개 쪽에 사료를 보다 보니까
범죄 집결례도 있고 조선태영령도 있고 경찰범 처벌 규칙도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이 조선태영령이에요. 자, 거기서 꼭 안에 사료에서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어느 단어를 체크해? 태영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태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110년대다. 태영에 관한 내용이 옆에 사파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묶고 어떻게 한다? 곤장 때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태영령인데 사례보다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태영은 누구에만 한해서 한다? 우리나라 조선 태영령인데 조선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 일본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헌병 경찰은 당연히 헌병은 경찰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데 그 업무 외에 어느 업무도 한다? 경찰은, 헌병은 행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다. 이 말이 나와. 이 행정 업무로 일본을 보급한다든가 농사를 개량한다든가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산림이나 위생 감독 등 행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헌병 경찰,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이야기하고 관계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에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 관리, 자, 관리라든가 교사, 교원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과 교사도, 자, 관리라든가 교원, 선생님들도 무엇을 입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위압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야담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 제복을 입는다. 칼을 찬다. 근데 이 교원이 칼을 찬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몽둥이 갖고 다니면서 막대기 몽둥이 쥐업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산명이 하니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언론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집회라든가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한다? 박탈한다.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 신문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꽤나 많았어요. 근데 한일합방으로 거의 다 깨져버린다 그랬죠. 그 이유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에 깨졌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결사의 자유를 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사라는 게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없다는 이야기와 관계되면서 1110년대 우리나라 단체는 합법단체다, 비밀단체다? 비밀. 그래서 10년대는 항일비밀결사단체다. 이러한 말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동그라미사 민족교육계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낸다.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한다. 또는 서당 규칙을 만들어낸다. 이 말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할 때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 민족주의 교육관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 민족주의 교육관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만든 것은 1908년이고 사립학교 규칙을 만든 것은 11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방 전이냐 오냐 구분하라 그랬고 18년에 서당 규칙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게 1910년대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 그러면 여기 잠깐. 이제 여기서 됩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 여기 10년대 이전과 이후는 합방하니까 당연히 이런 통치가 나왔죠. 근데 10년대는 그렇지만 20년대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치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구분하라 그랬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10년대와 20년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온다? 3.1운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10년 동안 했던 이 통치 방법이 안 먹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 방법을 시작했던 게 몇 년대다? 20년대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0년대와 몇 년대를 구분한다? 또 30년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0년대인데 이 30년대와 20년을 구분할 때는 뭔가 또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31년에 나왔던 사건으로 만주사변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이라는 것은 일본이 어디를 공격한 것? 만주를 공격하면서 만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 방법이 또 바뀌어져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갑니다. 40년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년대는 여기와 여기가 또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 사건은 수업하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결과는 어떤 의미가 관계되냐? 교수님이 쓴 교재가 책들이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구분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7년에 중일전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평양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전쟁을 가지고 구분한 결과 두 개가 있다. 어느 것도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오는 것보다 문제에 나오는 것, 교재에 나온 것도 다 맞겠지만 문제를 보면은 요 사건이 더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40년대로 본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나 꼭 매끄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 맞히는 것은 여기가 좀 더 긍정적이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10년대 통치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헌병경찰 통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년대는 통치 방법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치 방법을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보통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통치를 좀 완화시켰다. 근데 완화시켰지만 보기만 완화시킨 거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완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기만성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30년대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일본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다? 만주를 공격했어. 이게 만주사변이에요. 그리고 32년에 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만주에 새로운 국가가 나와요. 이게 만주국이에요. 이 만주국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의 국가는 맞아요. 만주 사람도 중국으로 보고 중국인 국가는 맞는데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한다? 일본이 조종을 한다. 그러는 과정에 일본은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뭐하는 기지? 기지화라 그랬어요. 군수물자 대주는 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40년대 뒤로 갑니다. 이 40년대는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해서 자 잠깐 중일로 중국과도 전쟁을 해야 될 일본이고요. 태평양으로 누구하고도 전쟁을 합니까? 미국과도 전쟁을. 근데 이때 미국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은 연합국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연합국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인구도 적다. 그러니까 군인도 적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일본 군대에 끌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의 내부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거부감이 있죠. 그러면 거부감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뭐하고 같이 만들고 일본하고 같이 만들어서 좀 나쁜 말이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 국민 한국인은 죽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10년대, 20, 30, 40년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로 10년대 일본의 통치 방법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게 뭐냐? D는 안 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19년에 우리나라 3.1운동이 나오면서 일본의 통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과정에 무슨 통치가 나온다? 이런 통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는 다음 강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